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구의 노래방에서 알바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갓 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용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번화가의 한 노래방 입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벽보를 봤다고 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들어가자 사장님이 여자네라고 말하며 야간에 하는 일인데 할 수 있겠느냐고 묻더랍니다. 그 당시에 다른 아르바이트의 2배가량 되는 시급에 끌려 열심히 하겠다고 시켜만 달라며 자신만만했고 사장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승낙했다고 합니다. 밤새 술 마시는 주점 노래방은 아니고 단순한 노래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는 운영하지 않았고 번화가였지만 그렇게 손님이 많이 들지도 않아서 정해진 시간보다 항상 마감을 빨리 했다고 합니다. 보통 밤 12시에서 가끔 정말 늦으면 새벽 2시 정도에 마감을 하곤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 그날 유독 손님이 없었고 들어온 손님들은 이상하게도 30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더랍니다. 그래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합니다. 밤 12시쯤 마감을 하기 위해 홀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혼자 적적하게 청소를 하느니 심심해서 노래방 기계에 노래를 잔뜩 예약하여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심히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쿨의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신나게 따라 부르며 바닥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부분에서 음악이 멈춰서 렉 걸린 듯 튕기더랍니다. 기계가 고장 났나 싶어 모니터를 손으로 몇 번 쾅쾅 두드려 보았는데 갑자기 이유 모를 소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돋더랍니다. 그래서 밀대걸레도 던져놓고 노래방 카운터 옆에 있는 쪽방에 숨었답니다.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소리가 쪽방 쪽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달려나갔답니다. 그대로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이런 일이 있었다. 안에 못 들어가겠다 했답니다. 사장님은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가 알겠다. 문 잠그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나흘째 되던 날이었답니다. 어김없이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그날의 공포는 잊은 채 잡담을 하며 청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맨 구석에 있는 방, 가장 큰 룸을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 어떤 여자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테이블 옆에 서 있더랍니다. 그녀는 오죽했으면 일행이 버리고 갔을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비꼬는 듯이 저기요, 집에 안 가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만취된 듯 비틀비틀 거리던 그 여자가 갑자기 몸을 똑바로 우뚝 세우더니 고개를 번쩍 들더랍니다. 눈썹이 없고 검은 저희가 없이 새하얀 눈동자를 가진 여자가 갑자기 자길 쳐다보는데 소름이 끼쳤고 그 여자 입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확인한 순간 바로 노래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그런 기괴한 손님이 있는 노래방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 잘 구해지지 않는 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건물이 불에 타버렸다. 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와 제법 쌀쌀해지고 나뭇잎도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 좋은 학원은 공부를 많이 시키는 힘들다고 소문난 학원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다른 부모님들 사이에서 좋다고 이야기가 오가는 영어 학원으로 저를 보냈죠. 여느 학원들이 그러하듯 제가 다니던 영어 학원도 수업 후 남겨서 시험을 많이 치게 하던 학원이었습니다. 매번 학원에 한 번 갈 때마다 단어를 1000개 가까이 시험을 쳤었습니다. 말이 단어 1000개지 외워보면 양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 양의 자연스레 수업이 마치고도 3시간, 4시간씩 단어 시험 때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단어 시험으로 학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안 뜨고 2시간 정도 단어를 외우다 보니 슬슬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제 등을 콕콕 누군가가 찔렀습니다. 같은 반 학원 친구가 제 의자 뒤로 와 조용히 턱을 옆으로 까딱했습니다. 나가자. 조금 쉴 겸 저와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던 학원 친구들과 커피를 타서 단어집을 들고 학원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비상계단은 중형 빌딩에 의뢰 있는 단단하고 무거운 철문으로 각 층이 막혀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벽면은 새로 만든 건물이다 보니 그냥 벽이 아닌 벽 중간에 손 2뼘 너비의 아크릴판으로 계단을 따라 쭉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은 어둡고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다 보니 약간 무서운 기분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반강제로 학원에 잡혀 학원에서 나가는 것만 바라는 아이들에게는 학원 사람들 눈에 안 띄고 학원 아니지만 밖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었기에 자연스레 찾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또 밤에 계단에 가 있으면 9층 높이에서 보이는 야경에 공부로 갑갑하던 마음도 잠시나마 가벼워지는 곳이었죠. 그날도 저희는 비상계단에 서서 야경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며 별 시답잖은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한참 하다 등을 돌려 계단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단의 창문 난간 쪽에 등을 기대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아래층 계단 벽면이 보였습니다. 그곳을 보며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래층 벽면에 아크릴에 뭔가 비쳤습니다. 아크릴에 비쳐서 보인 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붉은 빛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닭살이 돋고 배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친구들에게 저는 빨리 들어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은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고 저는 이유는 하지 않고 일단 학원으로 들어가자, 들어가면 설명한다고 했죠. 그래도 웃으며 저의 이상한 반응에 왜 갑자기 그래? 그러며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맞은편 아크릴 벽을 가리켰습니다. 이윽고 저희들은 누구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비명을 지르고 계단을 뛰쳐나왔습니다. 저희가 본 순간 아크릴 벽에 여러 개의 붉은 불빛이 굉장한 속도로 도는 것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학원으로 돌아와 모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불길한 기분에 학원 선생님한테 몸이 안 좋아서 가야겠다고 말을 하고 그냥 시험을 미루고 학원을 나왔습니다. 학원 선생님도 정신이 없으신지라 저의 하얘진 얼굴과 비 오듯이 흘리는 식은땀에 별다른 이야기 없이 저를 보내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함께 학원을 나온 친구는 자동차 불빛 같은 게 비춘 게 아닐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있던 곳은 꽤나 고층이어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은 비칠 일도 없었고 자동차 불빛이 비쳤으면 그냥 슥 지나가는 빛이지 그렇게 뱅글뱅글 도는 불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저와 반대편 난간에 서 있어서 못 봤겠지만 아크릴에 비친 것이 아닌 공중에 떠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불꽃들을 저는 계단 사이로 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외갓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셔서 저는 따라 어머니 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참 외갓집에 가는데 틀어져 있던 라디오에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뉴스는 저희 학원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 누전으로 추정된다고 뉴스에서는 나왔지만 저는 그것들을 봤기에 식은땀이 다시 흘렀습니다.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지만 학원 원장님의 빠른 대처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불꽃은 화재가 나기 전에 나타난다는 화마였을까요? 그것들을 보고 빠르게 학원에서 나온 덕분에 사고를 안 겪고 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남편을 돌려줘. 나는 운이 좋았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된 것이다. 다만 고향에서 올라와 도시에서 혼자 생활해야 했다. 여자 혼자 사는 게 두렵긴 했지만 한편으로 부모님을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설레기도 했다. 다행히도 회사 근처에 좋은 오피스텔 매물이 있어서 집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가깝고 역에서도 가까워서 입지 조건은 매우 좋았다. 지치하면 없어질까 불안해서 바로 계약을 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였다. 퇴근하고 오피스텔 로비에 들어가니 어떤 여자가 아이를 2명 데리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관리인은 야간 순찰 중이라 자리를 비웠다. 여자는 단발머리를 하고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인다. 야근을 하느라 늦는 남편을 기다리는 건가?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가 8층 버튼을 눌렀다. 8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우측이 나의 새집이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와 안주를 꺼내 바로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가 넘었다. 띵동. 갑자기 현관벨이 울린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도로엔 차도 다니지 않아 조용한 시각이다. 현관벨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진다. 집들이도 하지 않아서 우리 집을 아는 사람은 없다. 대체 누굴까? 술에 취해 자기 집을 착각한 사람인가?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띵동. 그러나 다시 벨이 울린다. 아무래도 의도가 느껴지는 벨소리다. 어쩔 수 없이 인터폰을 들어 대답한다. 누구세요?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역시 집을 착각한 모양이다. 방으로 돌아가야겠다. 소란스럽게 벨이 울린다. 인터폰을 들어 다시 물어본다. 누구세요? 가냘픈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는다. 죄송한데요. 잘 안 들리네요. 한밤중에 장난치는 건가? 나도 모르게 짜증이 담긴 목소리로 응수한다. 뭐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다. 남편을 돌려줘. 나는 황당했다. 당시 분류는커녕 남자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집을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빨리 문 열어요. 거기 안에 있죠. 남편, 안에 있죠. 여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이웃의 소문이라도 나면 피곤해진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아까 로비에 본 여자가 두 아이와 함께 서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여자는 바로 들어와서 집에 있는 문이라는 문은 마구 열어본다. 굉장히 불쾌했지만 착각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면 돌아가리라 생각해서 꾹 참았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방을 뒤져도 남편이 나오지 않자 이번엔 방에 앉아 울면서 남편을 돌려달라고 호소해왔다.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전 이사 온 지 며칠밖에 안 돼서 당신 남편을 몰라요. 그러나 여자는 마침내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남편을 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다. 불쾌하기 이전에 무서워졌다. 착각이라도 남의 집에 아이들과 함께 들어와서 마구 뒤지고 울고 아우성치다니. 공포와 불쾌함이 뒤섞여 비꼬는 듯 내뱉었다. 그렇게 소중한 남편이라면 목에 줄이라도 감아두지 그랬어요. 무심코 말했다. 말하고 보니 아차 싶었다. 아가씨는 예쁘네. 게다가 젊고 세련되고 나랑 비교되게 말이야. 남자들은 너 같은 년이면 다 좋아하겠지. 남자 많잖아. 우리 남편 정도는 돌려줘도 되잖아. 어서 남편 돌려줘. 여자는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가만히 있었다. 나는 포기하듯이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봤다. 그런 내 얼굴을 보고는 여자는 일어나서 천천히 아이들을 안아 올렸다. 드디어 집에서 나가는 건가? 하지만 여자는 아이들을 안은 채로 베란다로 휘청휘청 향했다. 그리고 바로 베란다에 아이를 한 명 아래로 던져 떨어뜨렸다.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보였다. 나는 당황해서 베란다에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머리에서는 피가 넘쳐흐르고 있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수화기를 들었다. 다시 큰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리니 여자는 남은 아이를 베란다 아래로 던진 것 같다. 늦었다. 여자는 웃으면서 나를 쳐다봤다. 내가 한 짓은 사라지지 않아.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스스로 뛰어내렸다. 나는 곧바로 집에서 나와 오피스텔 뒷마당으로 뛰었다. 분명 베란다에서 떨어졌다면 거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없다. 현관을 나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오피스텔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분명 눈앞에서 두 아이를 차례차례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렸다.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방으로 돌아왔다.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꿈인가 싶었지만 마구잡이로 열려있는 방문들을 보니 꿈은 아닌 것 같다. 잠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아침이 되자마자 관리인실로 향했다. 어젯밤 일과 그 전에 살았던 사람 등등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하지만 관리인은 내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부동산에도 전화했지만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뜬 소문에는 8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사하자마자 나가는 일이 많은 것 같다. 역시 운 좋게 좋은 집을 쉽게 구했다 싶었더니 사정이 있는 집이었나 싶다. 그러고 보니 문득 생각이 났다. 이사 오는 날 오피스텔에 사는 어느 부인에게 인사하자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혹시 8층 아가씨도 혼자 살아요? 그리고는 살며시 웃고 있던 모습이 말이다. 이런 설마 반복되는 일이었나. 네 번째 이야기. 20년 전에 야간 열차. 2004년에 배를 가르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조금 힘겨웠던 기억인데 그 수술을 받고 나서 몇 개월 동안 기묘한 체험을 했습니다. 기가 빠져나가서 그런지 그중 가장 헤어나오기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도 2004년에 겪은 일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 살고 있는데 그날은 본사 세미나를 가기 위해 서울에 왔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야 했기에 당일로 다시 순천으로 내려가야 했는데 고속버스 막차를 놓쳤습니다. 내일 바로 출근해야 했기에 무척 당황했지만 혹시나 해서 서울역에 가니
밤 11시 출발하는 표가 다행히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미리 전화를 하니 고속버스도 야간 운행하는데 왜 하필이면 기차를 타고 오냐고 염려스러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저 집에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새벽에 도착하면 꼭 문 열어달라고 말씀드리고 기차를 타러 갔지요. 같이 세미나 온 아는 언니는 좌석 외측에 앉고 창에 기대기를 좋아하는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평택역에 도착했고 잠시 멈추었을 때 화장실에서 잠깐 담배를 피우고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다시 출발하자 창밖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울 땐 창밖이 잘 안 보이고 밝은 기차 내부가 더 잘 보여서 그런지 평택역 전까지 안 계셨던 40대 후반의 아저씨가 제 옆에 서 계시는 것이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노숙 차림에 오랫동안 안 씻지 않으셨던지 긴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계속 절 보고 계셔서 그 시선이 굉장히 신경 쓰였지만 노골적으로 젊은 여자인 제가 쳐다보면 괜히 시비라도 걸까봐 그저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창에 비친 모습을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0여 분이 지났을까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슬쩍 창을 바라보니 아저씨 모습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려고 나가신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들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저씨가 없는 게 확실했습니다. 마침 간식 카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탓에 음료수라도 마실까 했는데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기차 창문에 비친 카트는 제 옆이 아니라 제 옆에 앉은 언니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칭 인터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아저씨는 창에 비쳤을 때 제 옆에 있었습니다. 즉, 아저씨는 창에 비춰진 게 아니라 창 밖에 있던 것입니다. 기차를 따라 계속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기차 안에서 있었다면 좌석 모퉁이를 잡거나 할 텐데 그 아저씨는 선 자세로 계속 절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옆에 자고 있는 언니를 깨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는데 언니는 자는 사람 깨워서 웬 이상한 소리 하냐며 믿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지만 너무 놀라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창밖에 그 아저씨가 다시 보일까봐 두 눈을 꼭 감고 순천까지 아무것도 못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순천역에 도착하자 불이 나게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내리자마자 눈썹이 휘날려라 깜깜한 골목을 헤집고 집으로 뛰어가서 쿵쿵쿵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두드리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긴장이 풀렸고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훌쩍이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실은 엄마도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꿈에서 밤기차를 탔는데 평택역에 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은 온데간데없고 창밖이 온통 공동묘지로 변했고 그중 어느 묘 앞에 이제 입관한 모양인지 묘비 앞에 가족인 것 같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온다고 하자 전날 꿈꾼 게 생각나 왠지 불안해지셔서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누굴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화장실 옆에 앉아 걸레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청소 중이신 줄 알고 다가갔는데 엄마는 무언가를 닦아내고 계셨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닦고 있어? 너 혹시 발 다쳤니? 뜬금없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왔거든. 제 물음에 엄마는 걸레 밑을 보여줬습니다. 방바닥엔 대충 2cm 넘을까 붉은색 원이 얼마만큼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왜인지 알 순 없지만 피가 떨어져 굳으면 저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건 그 붉은 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는데 마치 걸어가는 모양으로 주방 쪽을 향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엄마가 일을 다녀왔을 때에는 화장실 앞에서부터 그런 게 찍혀 있다고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엄마의 모습에 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밤이 되자 저도 낮에 있었던 일은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려고 불을 끄고 잠이 들려는데 갑자기 친구들과 낮에 나눴던 괴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괴담이란 게 잘 때 의자를 책상에 넣어놓지 않으면 귀신이 의자에 앉아 자는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였는데 제가 원래 겁이 많기도 했지만 너무 신경 쓰여 다시 일어나서 의자를 책상에 넣어놓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려던 차에 깨서 그런지 잠이 쉽게 오지 않고
그냥 눈만 감고 조용히 잠이 오길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했지만 너무 신경 쓰여서 잠이 오지 않아 그냥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확인하지 않으면 잠은 도저히 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 방과 동생 방, 그리고 침대 밑쪽. 분명 소리는 들리지만 아무래도 이곳이 근원지 같진 않았습니다. 혼자 미친 건 마냥 여기저기 귀를 대보며 여자 울음소리의 근원지를 찾았고 제 침대 발치 쪽에 동생 책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나마 크게 들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 의자를 빼 동생 책상 밑에 귀를 기울였더니 확실히 그쪽에서 크게 들린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동생 책상 밑에 있다는 걸 느끼고 전 조용히 의자를 대충 놔두고 침대 위로 올라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다 어느샌가 잠이 들었고 평소와 같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게 있다면 그날따라 동생의 의자가 신경이 쓰여 의자를 밀어넣기 위해 갔다가 의자 밑에 있는 붉은색 원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이상하게도 두 개의 붉은 원이 마치 의자에 앉은 발자국처럼 나란히 찍혀 있었고 전 바로 동생을 불러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별일도 아니란 듯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자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깼는데 화장실 문을 여니까 누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거야. 처음엔 누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화장실에 이 시간에 불 끄고 혼자 앉아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문 닫고 바로 방으로 와서 다시 잤어. 6번째 이야기, 군대 괴담. 군복무 중 일어난 일에 관해서 투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복무했던 곳은 해병 2사단 보급대대 탄약소대라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탄약 창고를 지키는 근무와 탄약받으러 오는 군부대에게 탄약을 나누어 주는 게 모든 일과인 곳이었습니다. 일과가 이렇다 보니 상근대원들과 현역대원들의 인원 비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전 이곳에 상근으로 가게 됐습니다. 상근도 야간조와 주간조가 있는데 야간조로 배치받았습니다. 상근병들과 현역병들의 인원 비율이 비슷하니까 상근 선임들이 상근도 현역하고 갔다.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면서 얕보이지 않기 위해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사건이 일어난 건 이쪽으로 배치받은 첫날의 일입니다. 어수룩한 이병으로 들어가서 아직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수빨이나 달달 외웠습니다. 이병 야간 근무는 현역 최고참 병들과 같이 들어가는데 무지하게 떨렸습니다. 저녁 8시, 12시 근무까지는 그래도 덜덜거리면서 잘 넘겼습니다. 문제는 새벽 2시 근무. 이게 당시 현역 최고 선임이랑 들어가는 건데 많이 긴장됐습니다. 커다란 탄약 창고를 철조망으로 둘러싼 게 2개. 이를 지키는 초소가 각 2개씩 총 4개의 초소의 근무자가 2명씩 배치됩니다. 제가 이 최고참하고 들어간 곳은 1탄 약고의 입구 쪽이 아닌 뒤쪽의 외진 초소였습니다. 30분마다 철조망을 따라 외곽 순찰을 돌아서 입구 쪽 초소 근무자들과 교대하고 다시 30분 후에 뒤쪽으로 순찰 후 다시 근무자들과 교대인데 과감하게 무시하시더군요. 무전기 가져왔냐? 어차피 입구에서 간부 순찰 들어오면 무전 칠 거니 그 무전 오기 전까지는 나 깨우지 마라. 무전 오기 전까지 깨우지 않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병기 초소에 부딪히는 소리 나면 작살 날 줄 알아. 병기 부딪히지 않겠습니다. 완전 겁먹고 눈 번쩍 켜고 병기 들고 초소 바깥 근무 자리에서 차렷 자세로 있었습니다. 입구 쪽 근무자들도 30분 순찰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날 친구들과 과음 탓인지 과한 긴장 탓인지 살짝 졸음이 왔었습니다. 용케 균형을 잃고 초소에 부딪히려는 찰나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휴하고 정신 차리고 앞을 보는데 앞에 보이는 언덕, 그 언덕 위에서 애들 둘이 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서 나중에 보니 한낮에도 깜깜한 언덕인데 그곳에서 흰 옷을 입은 남자애들 둘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웃는 소리도 나지막하게 들렸습니다.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부비고 다시 봐도 보이고 들렸습니다. 들어간 지 첫날이었고 바로 철조망 하나 건너서 민가이니까 어리바리한 그때 생각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선임을 깨우고 나면 어찌 될지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보니까 새벽 3시였습니다. 애들이 새벽 3시에 탄약창 언덕에서 철조망을 넘어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 애들은 앞 언덕 위에서 뛰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뒤로 돌아 초소에 들어가 조심스런 목소리로 최고 선임을 깨웠습니다. 왜 순찰 온다냐? 탄약 창고에 애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이 미친놈아? 아, 그게 저기 뭔 소리야? 어디에 들어왔는데? 저기 언덕입니다. 하면서 보는데 없었습니다. 자다 꿈 꿨냐? 뒤질라고 작정을 했나? 야간 근무 첫날에 자. 방금 전까지 언덕 위에서 뛰고 다녔습니다. 하얀 옷 입은 애들 둘이었습니다. 자지 않았습니다. 안 와. 여기서 뭐 이상한 거 봤다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너 올라가서 확인해봐. 아, 너 때문에 잠 다 날아가잖아. 다 날아가기 전에 빨리. 그 말을 듣자마자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주위 나무들 때문에 더 깜깜하고 무서웠지만 천천히 언덕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바닥에 랜턴을 비추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 봤구나. 이제 선임한테 혼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언덕 중간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너 내려와. 당장 내려와. 갑자기 뒤에서 선임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병기도 매지 않고 철모랑 병기를 한 손에 들고 고가 초소를 바람같이 내려오는 선임이 보였습니다. 내려오는 선임에게 뛰어갔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구 쪽 초소에 가기 전까지 선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나지막하게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입구 쪽 초소 도착하자마자 안으로 들어가더니 원 근무자 2명을 초소 건물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 원 근무자 2명하고 앞에 섰습니다. 근무지 최고 선임은 다음 근무자 와서 교대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대가 끝나서야 입을 열었는데 휴게실로 절 불러서 한 말은 아직도 오싹합니다. 너 언덕 오를 때 아무것도 못 봤어? 랜턴 들고 확인하면서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언덕 위에서 너한테 웃으면서 손짓하는 애들 못 봤어? 선임은 처음에는 언덕 위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중턱 정도 올라갔을 때 좌우에서 하얀 옷 입은 아이 둘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음을 천천히 옮길 때마다 손짓을 하며 웃어댔답니다. 그리고 그 선임은 제대할 때까지 소대장님께 부탁해서 초소 근무 외에 상황실 근무만 한 후에 제대했습니다. 저 역시 미친 소리 들을 각오하면서 53초소 근무만 열애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이후에 저 같은 애들이 많이 나오자 소대장님이 53초소 근무지를 언덕이 보이지 않는 중간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소집 해제할 때까지 무언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애들 웃음소리와 그때 선임 표정을 생각하면 예비군 5년차라 이젠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를 소름 돋게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손잡아. 2009년 12월 시흥에서 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집을 나와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외로움을 많이 타서 친구였던 가양을 룸메이트로 불러다 같이 살았는데 가양이 기가 센 덕분에 종종 무언가 보이곤 했던 전 함께 지내는 동안만큼은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이는 일 역시 없었습니다. 가양과 지내는 동안 보이지 않는 일에 익숙해지고 서서히 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양이 배가 고프다고 밖에서 사 먹고 오자고 보챈 탓에 새벽에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고양이 모래도 사와야 할 때라 나간 김에 이것저것 사다 보니 돌아오는 길엔 군것질거리와 고양이 모래를 비롯한 여러 가지로 양손에 한 짐씩 들게 되었지요. 그때 가양은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고 양손에 한 짐인 저와 달리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저만치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들린 짐의 무게 탓인지 걸음의 탓인지 저보다 빨리 걷던 가양은 어느샌가 까마득하게 멀어지고 있더군요. 자취방으로 가려면 직선으로 늘어선 3개의 교차로 중 2개를 지나 3번째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첫 번째 교차로에 있었고 가양은 3번째 교차로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이라 날은 어두웠고 길도 어두워서 누가 불쑥 튀어나올까 무서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길 양쪽에 주차하더라도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넓은 2차선이라 누가 지나가든 훤히 볼 수 있어서 주위만 잘 살핀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방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주위를 살피며 걸었습니다. 이른 새벽이긴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 유흥가가 있어서 그런지 새벽부터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와 계신지 모르지만 첫 번째 교차로의 왼쪽 길에서 가만히 서 계셔서
저는 두 번째 교차로를 지나며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고, 세 번째 교차로에 접어들 때까지 지나가는 사람 하나 보지 못하고 별일 없이 오른쪽으로 길을 꺾었습니다. 멀리서 웬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가양은 아니었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형체에 이 시간에 나온 사람이 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원룸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원룸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형체는 점점 뚜렷한 모습을 띠며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음으로 바뀌더니, 형체가 완전히 눈에 들어오자 그 사람이 첫 번째 교차로에서 본 할아버지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밤눈이 아무리 어둡다지만 세 번째 교차로를 지나야 갈 수 있는 이 길로 할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을 못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길 구조상 분명 그러했고, 전 두 번째 교차로에서 할아버지가 한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는 것을 분명히 봤으니까요. 그제야 전 할아버지가 산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무서워져 슬며시 눈을 아래로 깔고 걸었습니다. 걸음은 무거웠고 제가 걷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사라지셨는지 확인하고자 슬쩍 시선을 올렸는데 그때 그만 마주쳐버린 겁니다. 한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서 계신 할아버지와 시선이 마주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오라는 듯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드셨습니다. 겁에 질린 전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죠. 손짓의 횟수를 더할수록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거부하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더니 할아버지 쪽에서 다가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정말 할아버지와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아서 먼저 간 가양을 부르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계신 탓인지 할아버지 뒤로 밤안개가 낀 듯 까맣게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당도하신 할아버지는 당연하게 손을 내미셨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손은 저더러 잡으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손을 잡으면 전 분명 끌려가겠지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전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네, 분명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양손엔 고양이 모래등에 무거운 짐이 잔뜩 들려 있었고, 그 탓에 내민 것은 손이 아니라 들고 있던 커다란 비닐봉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리 되어버린 상황이 무서운 가운데에서도 어찌나 우습던지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써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 탓에 제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 상황이 유지될수록 할아버지의 얼굴도 더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끝내 꼼짝도 하지 못하는 저를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으신지 손가락질을 하며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 좀처럼 들을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말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귀가 뜨이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뭐라 화내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을 때쯤이 되자 할아버지께서는 손가락질을 그만두시고 직접 끌고 가시려는 것처럼 제게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때 가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저 외엔 없었던 기묘한 침묵을 찢고 들린 가양의 목소리는 무척 또렷해서 그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께서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며 제게 뻗었던 손을 거두셨습니다. 너 거기서 뭐해? 가양이 버럭 소리치며 다가오자 할아버지께선 손가락질도 하지 않으셨고 더 이상 제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방해받아 몹시 속상한 것처럼 잔뜩 얼굴을 찌푸리시더니 가양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제 앞에서 깨끗하게 사라지셨습니다. 그날 이후 자취를 그만둘 때까지 새벽 외출은 하지 않았고 두 번 다시 할아버지를 뵙는 일은 없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굿판에서 실패한 무당과 방앗간 집의 혼령. 어렸을 때 굿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저희 외갓집 옆에는 방앗간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아들이 셋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방앗간 집과 외갓집은 친하게 지냈던 데다 돌아가신 분 역시 어머니와 같은 동네에서 자라 외갓집 식구들은 그 집안을 안타까워하며 도와드렸다. 저나 동생은 그저 놀러가면 떡을 바리바리 싸주시기에 그저 좋아할 뿐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빈소리나마 아들들이 장성해서 큰 걱정은 없겠다고 위로했지만 돌아가신 분이 가업을 잇겠다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내려왔던 효성 깊은 분이라 방앗간집 할머니나 주변 분들의 상심은 매우 컸다. 그 집 상을 치르고 얼마 뒤 부모님이 또 외갓집으로 가게 되셨다. 저와 동생은 어렸기 때문에 같이 따라갔다. 아버지께서 일을 마치고 오신 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외갓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다. 차에서 내리니 이미 굿판이 한창이었다. 외갓집에 큰형이나 누나들도 있었고
동생들도 멀리서 구경하기에 저도 거기 끼어서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굿을 보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보통 굿을 하다 보면 혼 건지기라며 쟁반에 받아놓은 물에서 머리카락을 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개로 하여 접신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무당이 계속 실패하면서 머리카락을 건지지 못했다. 주변에서는 수군대기 시작했다. 무당이 영험하지 않은 게야. 계속 안 건져지는데 어쩌지? 그 무당도 이를 악물고 머리카락을 건져내려 했지만 결국 머리카락은 건져지지 않았다. 무당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무당이 부른 다른 무당이 왔다. 그리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을 허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간은 어느새 한밤중이 다 되었고 마을 사람 중 몇몇은 집으로 돌아가고 자리에 남은 것은 친지와 이웃, 친구들 정도였다. 나를 포함한 아이들은 어서 들어가 자라고 쫓겨났다. 그런데 잠을 청한 지 한참이 지날 무렵 바깥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웅성거리고 수군대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가란 말이야. 이놈아 여기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방앗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생 처음 듣는 할머니의 앙칼진 목소리였다. 저와 동생은 방 안에 있었지만 너무 무서웠던 탓에 그날 밤을 꼬박 새고 말았다. 다음날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애갓집에 모였던 식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어째서인지 어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다. 저는 차를 타고 돌아오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봤지만 눈물이 빠지도록 혼만 났다. 그리고 나중에 명절이 되어서야 외삼촌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굿을 하게 된 이유가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약주를 드시고 방앗간을 지나가시다. 죽은 방앗간집 아들이 셔터가 닫힌 방앗간 앞에 앉아있는 걸 보셨다는 것이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계속 돌자 이장님과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굿을 차려주셨던 것이었다. 제가 봤던 굿이 바로 그 굿이었다. 그리고 그날 다른 무당이 와서 한참을 헤매다가 갑자기 병풍 뒤를 가리키며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외쳤다고 한다. 그래서 다들 병풍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 와중에 몇몇 분이 병풍 뒤 방앗간 구석에 울면서 서 있는 죽은 방앗간집 아들을 봤다고 한다. 역시 그 모습을 보셨던 방앗간집 할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며 이제 저승길로 가라며 아들에게 소리쳤던 것이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저도 듣지 못해서 지금도 잘 모른다. 다행히 굿을 한 이후로는 그분의 혼령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방앗간집은 그 후로도 계속 할머니께서 하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그분의 동생이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이사를 가서 명절 때가 아니면 자주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방앗간 한 구석에는 항상 물이 담겨있는 접시가 놓여 있더군요. 9번째 이야기, 거울 귀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다.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존재를 보아왔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저는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다 사정상 휴학을 하고 22살 때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입학하게 되었다. 이전 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취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집을 보러 간 날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오싹함이 느껴졌다. 귀신을 볼 때면 항상 느껴졌던 그 오싹함이었다. 어릴 적부터 자주 겪었던 일이라 덤덤하긴 했지만 기분은 썩 좋지 않았다. 하지만 방이 두 칸인데다 집세가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저는 별 신경 쓰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버렸다. 짐을 다 옮기고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늦은 저녁이 되어 있었다. 이사를 하느라 피곤했던 터라 누우면 바로 잠이 올 것 같았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정작 누우니까 잠이 안 오는 것이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온몸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며 제 귓가에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순간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그래도 이전까지 환청도 많이 겪어봤던 터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 그 소리는 밤새도록 들려왔고 저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야만 했다. 아침이 되어 학교에 가기 위해 씻고 나서 머리를 말리려는데 문득 화장실에 거울이 눈에 들어왔다. 거울 안에 비친 제 모습 바로 뒤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제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필사적으로 담담하게 거울을 뒤집고 집에서 뛰쳐나갔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그 아저씨의 모습을 보는 일은 계속 일어났다. 아저씨는 의미 없이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에도 나타나다가 갑자기 스르륵 사라지곤 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제 귓가에서는 휘파람이나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탓에 저는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고 살도 빠지기 시작했다. 그 귀신 들린 집에서 사는 동안 제 몸무게는 15kg이 빠졌고 저희 부모님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셨는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집을 구해주셨다. 그렇게 그 집을 떠났지만 저는 거울이 여전히 무섭다. 그렇게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희 집에는 거울이 없다. 10번째 이야기. 20년 전의 어느 여름날. 2003년 여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굉장히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내가 사는 동네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파트 단지가 경사진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파트 건물은 경사를 따라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을 중심으로 양옆에 3개씩 있었다. 언덕 가장 아래쪽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슈퍼마켓, 문방구를 비롯한 여러 가게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집 110동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나는 아침부터 당시 유행하던 온라인 게임 바람에 날아를 했다. 그러다가 점심을 먹고 난 이 게임이 질려서 바로 아래층에 사는 A와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로 했다. 그런데 1층 현관문을 나가자마자 숨이 턱턱 막혀왔다. 무슨 사우나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그날은 그해 여름 중에서도 유난히 더운 날이었다. 얼마나 심한 폭염이었던지 일기예보에서 야외활동을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 나와 A는 잠깐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했으나 이내 어느 정도 더위에 익숙해져 어떻게든 놀기로 했다. 우리 집 110동 근처에서 10분 정도 놀았는데 둘이서 노는 건 영 재미가 없었다. 휴대폰이 지금처럼 초등학생도 들고 다닐 만큼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에 또래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문방구 쪽으로 가서 애들을 좀 더 모으기로 했다. 더위 때문이었을까? 문방구에 가보니 평소 같으면 아무리 적어도 3, 4명은 있어야 할 곳에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아예 상가에 있는 가게 전체가 문을 닫았다. 생각해보니 집에서 문방구까지 오는 100m쯤 되는 길에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었다.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서 말이다. 이글거리는 햇빛에 아스팔트는 지글지글 끓어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매미 소리만 세차게 들려올 뿐. 온 동네가 죽은 듯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우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멋쩍게 서로를 보며 시익 웃어 보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는 상가 바로 옆에 있는 108동 아파트로 가봤다. 108동 아파트는 문방구도 가깝고 주차장도 넓고 사람도 많이 살아서 동네 아이들이 문방구 다음으로 잘 모이는 곳이다. 특이하게도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약간 음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곳에도 아이들은 없었다.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며 108동 뒤쪽에 있는 공터로 갔다. 차가 4에서 5대 정도 주차되어 있을 뿐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A와 나는 아무 말 없이 스케이트를 타며 공터를 빙빙 돌았다. 한 10분쯤 놀았을까? 이상하리만큼 사람이 없으니 뭔가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A와 함께 공터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갑자기 등골이 엄청나게 오싹해졌다. 온몸에 있는 닭살이 다 돋는 것 같았다. 친구도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뒤를 돌아봤다.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20m 정도 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흰색 승용차 뒤에 뭔가 기묘한 느낌의 여자가 서 있었다. 아니, 여자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흰색의 옷인지 모를 것에 검은 머리인지 모를 것을 한 물체가 기분 나쁘게 흐물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순간 그 자리에 3, 4초 정도 얼어붙어 있었는데 그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다만 갑자기 정신이 들었고 기분 나쁜 물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A와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얼마쯤 달리니 거리에 자동차들이 지나다니고 시끌벅적한 소리에 아이들이 문방구에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때 다른 차원의 세상에 있다가 빠져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았다. 우리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오는 것을 본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다. 우리는 덜덜 떨면서 집에서 나온 뒤부터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다. 우리의 말을 들은 아이들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린 아침부터 여기서 계속 놀았는데 너희들이 오는 건 아무도 못 봤어. 나와 A는 할 말을 잃고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한 달 후 A는 집안 사정으로 서울로 이사 갔고 나도 그해 10월 말에 다른 동네로 이사 가서 그 친구와는 지금 서로 연락이 안 된다.
우리가 겪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괴상한 여자는 무엇이었을까? 정말 다른 차원에 들어갔었던 걸까? 아니면 단지 우연의 일치로 문방구에서 놀던 아이들과 엇갈렸던 걸까? 우리가 본 건 단지 흰색 승용차에 햇빛이 반사돼서 우리가 잘못 본 것일까? 난 그 해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다. 11번째 이야기, 천장 귀신. 고참이 사회에 있을 때 친한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언제부턴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밤에 잠을 자고 있노라면 어떻게 봐도 귀신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여자가 천장에서 눈앞까지 천천히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꿈이라기에는 너무 생생했다고 한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천천히 귀신이 내려와서 귀신의 땀구멍이 보일 거리가 될 때까지 눈을 마주친다는 것이다. 물론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 꿈을 꾸기도 며칠, 그 여자아이는 가족에게 그 꿈에 관해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러자 어머니는 용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기로 했다. 집에 불용 무당이 한참 동안 구슬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년이 자기 갈 곳을 몰라서 너한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나타나면 손으로 하늘을 가리켜라. 그리로 돌아갈 수 있게. 라고 말을 해주더란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잠들기 전에 하늘을 가리킨다. 하늘을 가리킨다라고 되뇌며 잠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밤 역시 귀신이 나타났다고 한다. 너무나 무서웠지만 그녀는 무당의 말을 상기하며 손을 들었다. 하지만 하늘을 가리킨다는 것은 곧 바로 위에 있는 그녀를 가리킨다는 것이었다. 너무 무서웠던 그녀는 그만 위가 아닌 옆으로 손을 향했다고 한다. 그러자 처음으로 그 귀신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옆을 향하더니 그쪽 벽으로 슉 하고 사라졌다고 한다. 안심한 그녀가 마음을 놓고 푹 자고 일어났는데 간밤에 옆방에서 주무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 이후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밤중에 초소에서 근무를 서면서 들은 오싹했던 이야기였다. 12번째 이야기, 아들을 내놔라. 어느 더운 여름밤에 고참이 선풍기를 켜놓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더워지더란다. 그래서 뭐야라는 생각에 눈을 떴더니 웬 꼬마아이가 선풍기를 가리고 서서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족이라고는 부모님이랑 대학교에 다니는 남동생, 그리고 자신뿐인데 꼬마아이라니. 그렇지만 너무 덥고 졸렸던 탓에 이상하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저 덥다. 비켜라.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한다. 그러자 그 꼬마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옆으로 스르륵 미끄러지며 비켜나더란다. 그 밤 내내 고참은 그 꼬마와 그런 실랑이를 계속 벌였다고 한다. 자다가 덥다 싶어 눈을 뜨면 어김없이 그 꼬마가 서 있고 고참이 화를 내면 그제야 비키는 시기였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고 동생이 방에 들어오더란다. 그래서 고참은 동생한테 야, 내가 저 애 좀 데리고 가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동생은 말없이 그 꼬마의 손을 잡고 나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날 고참은 생각해보니 간밤에 집에 꼬마아이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침을 먹으며 어머니에게 그에 관해 물었더니 우리 집에 무슨 꼬마아이가 있냐며 꿈을 꿨냐는 타박만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관이 열리며 동생이 들어오더란다. 그래서 고참이 동생에게 야, 너 어제 선풍기 앞에 그 꼬마 봤지? 내가 데리고 안 나갔어? 라고 물었다. 그런데 동생은 무슨 소리냐며 자신은 친구 집에서 자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것이라며 극구 부인했다는 것이다. 원래 그 고참은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일까지 겪고 나니 무서워서 도저히 그 방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더란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다 큰 놈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본인이 그 방에서 자겠다고 말하셨다고 한다. 그날 밤 고참과 동생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그 방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아들은 안 된다. 라고 말이다. 깜짝 놀라 안방에 아버지와 거실에 두 아들이 뛰어갔더니 어머니는 방에 누우셔서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안 된다고 소리를 치고 계셨다고 한다. 새 남자가 두들기다시피 하며 어머니를 깨웠더니 어머니는 그제야 일어나셔서 아들들을 껴안고 막 우셨다고 한다. 놀란 가족들이 이유를 물었더니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하셨다고 한다. 내가 자는데 웬 꼬마가 내 배 위에서 나를 보면서 쿵쿵 뛰는 게 아니니? 그러면서 어젯밤에 여기 있던 내 아들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더구나. 그래서 그 애를 쫓으면서 안 된다고 소리친 거야. 그 이후로 그 방은 그냥 창고로만 쓰고 있다고 한다.
13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방법.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그 당시 나는 귀신을 무섭기보다는 신기한 존재로 생각했었다. 그래서 호기심도 많았다. 더군다나 제 친구 중 Y라는 친구는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했었다. 각 사람마다 붙어있는 수호령도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Y는 가끔 나에게 내 수호령의 생김새와 행동, 그리고 근처에 보이는 귀신에 대해 가끔 말하곤 했었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귀가 솔깃해서 열심히 들었었다. 그러다 보니 나의 흥미와 호기심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Y에게 물어보게 된 거다. Y야, 나 수호령 보고 싶어. Y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다. 저기, 수호령을 보게 되면 귀신도 같이 보여.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막무가내였다. 괜찮아, 수호령이 지켜주잖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친구는 대충 이렇게 설명해줬다. 대개 수호령과 귀신은 같이 보인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귀신은 자신과 눈이 마주치면 자신을 알아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을 풀어달라고 아우성치며 매달린다는 것이었다. 일부러 눈을 피하려 해도 만약 눈이 마주치면 수십, 수백의 귀신이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저 호기심에 가득 찬 나는 그런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내 타산할 테니까 보는 법 좀 알려줘. 응? 나는 그렇게 조르고 졸라서 결국 친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아냈다. 귀신을 보는 법을. 밤에 불 꺼진 방이나 창고에서 실에 말굽 자석을 매달고 쳐다봐. 주변은 조용히 하고 혼자서. 눈에 힘을 빼고 자석을 응시해. 그러면 자석 주변에 보라색 연기가 보일 거야. 계속 그걸 연습해. 그러다 그 연기가 확실하게 보일 때면 귀신도 보일 거야. 나는 당장 문구점에 달려가서 말굽 자석을 샀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이 제 수호령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9시쯤 되자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몰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불을 껐다. 어두운 방 안에 들리는 것이라곤 거실의 희미한 TV 소리뿐. 집중하기에는 가장 좋은 상황이었다. 나는 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실에 매단 말굽 자석을 쳐다봤다. 좌우로 흔들리던 말굽 자석의 움직임은 점점 잦아들었고 나는 더욱 자석에 집중했다. 그리고 친구의 말처럼 정말 허공에 가만히 멈춰선 자석 주변으로 보라색 경기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눈에 더 힘을 주고 자석을 응시했다. 오로라라고 할까? 연기가 차츰 더 확실히 보일 때쯤 반대편 벽구석에서 무엇인가 흐물거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단지 그림자라고만 생각했다. 원래 그쪽에는 창문이 있어서 바깥 불빛이 새어 들어오곤 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흐물거리던 그 검은 형체는 갑자기 소리도 없이 내 앞으로 확 달려왔다. 놀라 자석을 던져버릴 만큼 그 느낌은 확실했다. 하지만 내가 자석에서 시선을 뗀과 동시에 그 그림자는 사라졌고 보이는 것은 어둠 속의 내 방뿐이었다. 순간 공포가 밀려왔다. 더 이상은 귀신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벽을 더듬어 전기 스위치에 손을 댔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손등 위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불을 켜고 나서 나는 말을 잃었다. 내 방은 창문과 문이 모두 닫혀 있었던 것이다. 14번째 이야기, 원피스.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밤 11시까지 아버지 혼자 운영하시는 치킨집에서 일을 돕고 있었다. 그날 역시 밤 11시에 일을 마쳤는데 날이 너무 더워 가게에 오토바이를 타고 산으로 바람을 쐬러 올라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겁도 없이 그런 짓을 했던 것이다. 우리 동네에는 산 쪽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길이 포장되어 있었다. 훈련장 입구 조금 못 미친 곳에는 약수터가 있었고 그 바로 밑에는 큰 고목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고목 옆에는 이름 모를 무덤이 하나 있었다. 나는 약수터 근처에서 오토바이에 걸터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온몸에 오한이 들며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순간 무서워진 나는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득 나무에 무언가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무엇인가 싶어 유심히 바라보니 하늘색 바탕에 흰 물방울 무늬가 수놓아진 원피스가 걸려있는 것이었다. 우리 동네는 산 아래 있고 산 부근에는 민가 한 채 없었는데 말이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온몸에 소름이 끼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산을 내려왔다. 하지만 산을 내려온 뒤에도 그 원피스가 마음에 걸렸던 나는 아버지께 혹시나 하고 그에 관해 여쭤보게 되었다.
나 방금 산에 갔다가 신기한 거 봤다. 그 산에 무덤 옆에 나무 하나 있잖아. 거기 나뭇가지에 웬 원피스 하나 걸려 있던데 뭔지 알아? 그러자 아버지는 조금 놀란 기색을 보이셨다. 원피스? 무슨 색이던데? 하늘색인가 파란색의 흰 물방울 무늬던데. 근데 거기 가로등도 없어서 깜깜할 텐데 너 어떻게 그걸 봤어? 그러고 보니 그랬다. 그곳은 산이라 가로등이 전혀 없어. 올라갈 때도 오토바이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나는 산에 올라와서는 오토바이의 시동을 꺼놓고 있었고 라이트도 꺼져 있었다. 결코 그것이 원피스였다는 것, 그리고 색이나 무늬는 못 보는 것이 정상인데 너무나도 정확히 봤던 것이다. 그 사실에 놀라 내가 멍하니 넋을 놓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셨다. 거 참 신기하네. 사실 오늘 낮에 그 나무에다 매다 죽은 여자가 있었거든. 그 여자가 입고 있었던 게 그 색의 그 무늬인 원피스였는데 너 학교에 있었을 땐데 내 혹시 학교 땡땡이 치고 산에 숨어 있던 거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소름과 오한을 느꼈다. 나는 그 시간에 학교에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내가 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그때 느꼈던 시선은 아마 그 여자의 영혼이 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